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이야기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책 읽기 시간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펑펑 우실 준비를 마치시고 오늘의 이 북토크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책 읽었었고요. 네. 영화도 봤었거든요. 네. 다시 보고 또 울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이거 너무 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실은 끝까지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책이 결정되지 않았으면 아마 영원히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울었어요. 왜요? 아니, 해피엔딩이던데? 왜 울지? 사실은 이제 박사 씨가 네. 그 불교의 독실한 신자라는 그렇죠. 걸 이해를 네. 해야 죽음 따위는 아무것도 그렇죠. 아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이게 왜 비극이야? 아니, 모두가 다 원하는 걸 이루지 않았어요? 이건 공양이지. 하면서 이건 정말 불교적인 아름다운 찬란한 엔딩이지 이렇게. 이게 꼭 해탈과 열반이라는 이 키워드를 이해해야지 이게 그렇죠. 해피엔딩인 거잖아요, 사실. 인간미 없어. 저희가 1년 넘게 같이 했더니 진짜 아라고 말하면 딱 아라고 알아들으시네.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요. 네, 한국 창작 동화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29개국에 번역 출판된 스테디셀러죠. 극장에서 애니메이션 역사상 아마 기록 갱신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3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마들이 아이들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다가 아이들은 안 오는데 엄마들이 펑펑 울어요. 극장에서. 아마도 그 마당을 나온 암탉 그 주인공에게 아마 빙의 돼서 감정이입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황선미 작가 뭐 대단한 이 동화계에서는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유명한 작가인데 이시안 씨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작가 소개부터. 네. 1963년에 네.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이야, 그것까지 이야기한다는 게 이제 뭔가 중요한 거죠. 그 출생지 자체가. 아니요, 저희 외갓집이 홍성이라 저한테는 중요해서 그냥 홍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뜬금없군요, 정말. 저는. 뜬금없이 말하자면 제 별명이 홍성 멋쟁이입니다. 제가 한번 홍성을 놀러 갔더니 네. 거기에 계신 옷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어머 멋쟁이네 라고 하셨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홍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이야. 네. 홍성 멋쟁이와 네. 홍성 옆에 외가가 있으신 이시안 씨. 네. 그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또 네. 중대에서 문예창작학과로 석사학위 받았고 현재 서울예대 교수로 문예창작과 교수를 재직 중이시더라고요. 그 뭐 대표적인 아동문학 작가고 네. 역시 마당을 나온 암탉이 엄청난 히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사실은요. 지금 이렇게 보면 교수까지 하고 굉장해 보이는데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집안이 가난했대요. 네. 그래서 검정고시로 고졸학위를 따내야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좀 어려웠다가 농민문학상으로 늦깎이 데뷔에 성공을 하고요. 네.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마당을 나온 암탉이 100만 부 책으로 100만 부가 팔리면서 뭐 말하자면 베스트셀러 작가,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죠. 근데 이 마당을 나온 암탉도 그렇고 이 소설의 이 세계가 어른이 보기에도 참 괜찮은 그런 교훈을 주는 소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동화 작가로 분류를 하긴 합니다만 네. 마당을 낳은 암탉만 해도 200페이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보는 동화라기보다는 뭔가 좀 동화의 어떤 외피를 가진 네. 어른들에게도 울림이 있는 그런 어떤 소설로 또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른이 보기에도 괜찮은 소설의 또 다른 양면의 날은요. 어린이가 보기엔 무거운 소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페이지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묘사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가 보기엔 이런 게 나와도 되나 할 정도로 잔인한 면도 있고. 그리고 원래 동화는 사실은 주인공이 좀 공경에 처하면 주변 인물들이 도와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여기는 전부 다 주변 인물들이 배척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린이가 보기에는 이런 세계도 괜찮은가라고 해서 이게 권장 도서로도 지정이 됐지만 유해 도서로도 지정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동화의 나라라고 하는 북유럽 동화들 보면 다 잔혹들이잖아요. 엄청 잔혹하죠. 원래는 그랬죠. 네. 왜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들을 동화에 담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북유럽 동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북유럽 자체가 워낙 척박한 환경에서 살고 집 밖만 나가면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에게 말하자면 저 밖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미리 교육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동화를 선택했. 그러면 본다라면 이 마당을 나는 암탉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걸 유해 도서로 지정한 건 도대체 무슨 이데올로기입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뭐 북유럽 옛날 뭐 전래 동화들만이 아니라 뭐 현대 동화들 중에서 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뭐 사자왕 형제의 모험 뭐 이런 책들 같은 경우 정말 주인공들이 나와서 죽으면서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이를테면 슬프거나 뭐 약간 잔인해 보이거나 아니면 정말 죽음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거나 이런 작품들 중에 정말 명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명작들이 사실은 늘 한 번씩은 그런 이를테면 그 난을 겪었어요. 이제 금지 도서가 된다던가 유해 도서가 된다던가. 그러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건 끔찍하다. 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뭐 슬프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이것을 뭐 읽히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작용을 했던 거죠. 하지만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어른이든 아이든 저는 그 구분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은 이 삶과 죽음이 같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동화라는 건 저 바깥에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야. 이게 고민돼야 되는 거지. 어른들이 바깥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눈 가리개만 씌워놓고 그렇죠. 눈 가리개 풀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것과. 것만 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유해도서라는 키워드가 딱 나오자마자 두 분이 흥분해가지고 흥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까? 예? 자기들은 술 담배 다 하고 아이들에게 이게 왜 유해 소설입니까? 갑자기 화가 확 나는데 줄거리 일단 들어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줄거리. 네. 이게 정말 해피엔딩인지 아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공인 잎삭은 난용종 암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용종. 알을 이제 그 얻기 위해서 기르는 암탉인 거죠. 네. 아주 좁은 철망에 평생을 갇혀서 알을 낳는 거 위에는 움직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그 닭인데요. 이 잎삭은 알을 품을 수 없는 현실에 좌절을 해서 먹지 않고 이 죽음 거의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버려지게 되죠. 쓸모가 없으니까. 해닭으로. 네. 그런데 죽은 닭을 버리는 구덩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돼요. 잎삭은 이 집에는 이제 이런 양계용 닭들을 키우는 철망이 있고 그 밖에 마당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마당에도 닭이 살고 있는데 이 마당에 살고 있는 닭은 관상용 토종닭입니다. 관상용 토종닭. 네, 그 닭들은 정말 이렇게 알을 낳을 수 있고 품어서 이제 병아리를 이제 부화시켜서 키울 수 있는 말 그러니까 말하면 그대로 이제 유정란을 낳는 그렇죠. 암수가 그렇죠. 이제 어울려서 이제 마당에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잎삭 같은 경우는 무정란 알만 그냥 낳기 위해서 이제 그 갇혀 있는 철망에. 맞아요. 그래서 잎삭은 이제 마당에서 이뭐 암탉 뭐 닭들과 그리고 오리들과 뭐 개와 이런 다른 그 이웃 동물들과 함께 같이 살고 싶어해요. 그런데 텃세가 아주 심합니다. 텃세. 네. 동화에서 텃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잎삭이 살아나는 걸 도와주었던 청동오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객식구라서 잎삭을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마당을 벗어나면 족제비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마당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의 쫓겨나서 하지만 밖에서 살기엔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경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신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찔레던 뿔 안에서 어미 잃은 알을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잎삭은 자연히 그 알을 품는데요. 이상하게 제짝과 헤어진 청동오리가 그 근처를 이제 맴돌면서 음식도 물어다 주고 또 네. 독제비들 쫓아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알은 청동오리 부부가 낳은 알이었는데요. 이 부인이 족제비한테 죽어요. 그리고 알만 남게 된 거죠. 그 청동오리도 이 알과 이 잎삭을 지키려다가 결국은 족제비에게 물려 죽고 맙니다. 네. 이 잎삭은 알을 깨고 태어난 어린 새끼를 데리고 다시 마당으로 가요. 근데 마당집 주인이나 그곳의 오리떼들 모두 그들이 환영을 합니다. 이제 그 새끼 오리를 데리고 왔으니까. 네. 그렇지만 자기 욕심을 차리는데 너무 바쁘죠. 결국 잎삭은 아이를 데리고 다시 나가서 저수지로 가서 이 족제비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데요. 이 떠돌이 생활이 힘들기는 하지만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큰 위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라나면서 나는 이 외톨이 생활이 너무 싫다라면서 우리 다시 마당에 가서 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사춘기를 맞게 되죠. 그렇죠. 엄마에게 그렇죠. 반항. 그리고 혼자 가죠. 마당으로. 네. 네, 혼자 갑니다. 갔다가 주인에게 발을 못 끼게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잎사귀의 너무 헌신적인 그 노력으로 간신히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단둘이 이전처럼 단란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청둥오리의 그 알이었던 이 아이는 가을이 되면서 청둥오리 떼를 만나게 되고요. 잎삭을 떠나서 이 청둥오리 떼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네. 잎삭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 겨울이 오고 굶주린 족제비의 공격이 점점 심해지는데요. 이 알고 보니까 족제비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부모였던 거죠. 그렇죠. 그 때가 되고 초록머리는 청둥오리 떼와 함께 떠나고요. 초록머리가 이제 잎사귀에 그 알을 품어서 키운 그 오리고. 그렇죠. 그리고 잎삭은 결국은 족제비에게 잡혀서 그들 가족의 먹이가 되는 데서 끝이 납니다. 어떻게 안 옵니까 여기서? 아니 잎삭은 너무 기꺼이 먹이가 되잖아요. 인건비 없어요 정말 사실 진짜. 삶과 죽음이라는 건 말이죠. 순환날 수밖에 없는 진짜. 거예요. 지금도 울컥하는 거 봐. 마치 그 모파상의 무슨 여자의 일생을 보는 듯한 그렇죠?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라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잎사귀 어떤 모험이 시작이 되는데 아니 근데 이거 정말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는 게 족제비도 얘기를 하지만 잎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룹니다. 마당에 나가 살고 싶다. 마당에 나가죠. 네. 알을 품고 싶다. 알을 품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고 싶다. 아이를 키워요. 네. 그리고 아이가 독립해 날아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서 자기가 이제 족제비의 그 이를테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족제비와 족제비 아이를 자기 몸을 희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하늘을 날고 싶다라고 이제 소원을 가졌었는데 정말 죽고 난 다음에 아주 가붓하게 하늘을 납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이룬 여자. 네, 잎삭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싫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모든 것을 이루고 족제비 없는 나라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다른 면으로 보자면 네. 가을이 형 뭐 우리 가족의 부와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지내게 싶어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사는 가장. 그러니까 뭐 너무 애들 뭐 무럭무럭 자라고 해가지고 나는 되게 힘들고 야근하면서 코피 터지고 난리지만 또 그 뭐 굴욕적인 것도 당하고 다 감수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떠나가면서 아빠 냄새나 싫어 이러면서 막 떠나가고 그러면서도 애들이 뭐 또 하여튼 결혼해가지고 손자 데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손자한테 뭐 다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희생을 하다가 결국 자신은 마지막에 죽고 나서야 좀 자신 지금 현재 해탈 뭐 평안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비극이 아니냐는 거죠. 그게 그렇게 보이는군요. 저는 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초록머리가 네. 이 초록머리가 너무 반항도 별로 안 하고 너무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잎삭 네. 입장에서는 진짜 뭐랄까 그 자식 농사에 성공했다고 봐야 될까요? 자식 그런 농사에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애니메이션과 전 책을 다 봤는데 애니메이션과 책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조금씩 있어요. 근데 네.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그 초록머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 애니메이션은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책은요. 영화적 그냥, 엔딩을 만들죠. 네, 책은 그냥 슝 하고 위 한 바퀴 휙 돌고 그냥 가버려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헤어진 게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정도면 되게 불효자식 아닙니까? 마지막 지금 헤어짐인데. 자식에게 바라는 게 많으시네요. 불효자식 나왔습니다. 불효자식.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과 없는 두 사람의 관점이 좀 바뀌는. 그렇죠. 저는 그런 아무래도 생각인데 자녀에게 이 감정이입이 되네요. 지금 뭔가 이시안 씨는 분노가 지금 치밀어 오르지. 어떻게 키우는데 너를 인사도 안 하고 가냐. 오늘은 전반적으로 분노 스타트네요. You're listening to one of the best radio stations around. You're listening to 김태훈의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박사 씨, 이시안 씨와 함께 오늘은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작가의 책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황선미 작가가 그런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 서울의 달의 작가죠. 김은영 씨의 그 강연을 보고 나서 엔딩을 좀 슬프게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샘을 자극하면서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한국 동화계 걸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책을 읽어가다가 이제 주인공이 잎삭이라든지 그 초록머리 이외에 정감이 가는 어떤 다른 캐릭터들이 있다라면 어떤 동물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책보다는 애니메이션에 그 복덕방을 하는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수달이 나오거든요. 달수라고요. 달수. 네. 달수. 그, 제가 애니메이션을 못 봤습니다. 네. 그 장명 센스가 대박이에요. 수달인데 이름이 달수예요. 달수. 이게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도와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이 수달이 족제비과거든요. 네. 그리고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을 노리는 게 항상 족제비잖아요. 족제비죠. 수달이 족제비보다 훨씬 세요. 크기도 크고. 그러니까 정말 도와주려면 그냥 족제비를 잡아주면 돼요, 얘가. 근데 그래서 설정 파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들은 안 계속 벌어지죠. 두려워하면서 막 그냥 네. 이렇게 집만 알아봐주고 막 이런 캐릭터인데 어쨌든 이런 오리지널 캐릭터가 원래는 들어가면 안 좋은 평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책을 뭐 파괴했다. 이 달수 같은 캐릭터는 훨씬 더 좋은 평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렇죠. 이제 동화와 이제 영화로 갔을 때 차이가 사실 이제 동화는 이제 텍스트 읽어 나가면서 자기가 어떤 감정을 이입하고 이러지만 사실 영화는 떠먹여 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기 위해서 그 빈 간극을 이제 메우는 캐릭터로서 이제 달수가 수달 캐릭터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캐릭터가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얘기만 주셨고요. 듣기로는 좀 이렇게 호의적인 잎사귀 호의적인 캐릭터였나 봐요. 네. 네, 그 집을 좀 알아봐주고 네. 그 복덕방 톤 자체가 네. 동화는 약간 좀 삭막하잖아요. 네. 그거보단 조금 좀 이 캐릭터들이 온기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이 약간 동화 떠버리 쪽에서는 캐릭터. 정말 이렇게 도와주는 존재들이 별로 없어서 네. 좀 삭막한 느낌이 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족제비가 마음이 가는 동물이라기보다 계속 마음에 좀 남더라고요. 네. 이 뒤로 갈수록 앞에서는 정말 악당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이 청동오리 친구인 청동오리를 죽게 만들기도 했고 잎사귀를 계속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잔인한 포식자로 그려지는데 점점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득바득 정말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이 신선한 족제비의 삶이 좀 드러나다가 결국은 잎사귀에게 눈 한쪽도 잃게 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굶주린 와중에 새끼를 키워야 하는 정말 가엾은 어머니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그 과정이 있죠. 우리 잎삭 같은 경우는 잎삭의 입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숨이 일관하게 잎삭을 지지하게 되는데 이 족제비 같은 경우는 정말 적이야 없었으면 좋겠어 위험해 하다가 점점 어떡하지? 같이 산다는 건 뭘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캐릭터였다는 거죠. 책을 읽고 나면서 이제 잎사귀 입장에서 책을 읽다가 이제 후반부에 가서 그것이 작가의 그 놀라운 필력이자 또 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살짝 그 족제비 쪽의 시선으로서 이 책을 다시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어떤 맞아요. 전환점을 만들어 주죠. 네, 여기서 잎삭이 나는 평생을 너한테 쫓기면서 살아온 기분이야. 지치고 슬픈 적이 많았어.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족제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을 수 없어. 너처럼 운 좋은 암탉이 또 있을까? 나는 번번이 너를 놓쳤고 너는 그동안 많은 일을 했잖아. 나야말로 지쳤어. 발바닥에 부르트도록 따라다녔으니 오죽하겠어.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걸 써놓으면 아이들이 이해합니까? 이해해야죠. 네, 이해해야죠.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해해야죠. 이런 대사를 이해해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 처절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현실로 대입을 하자면 그런 노동자가 있는데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를 해고한 사장한테 중소기업 사장한테 찾아가지고 이게 뭐야라고 하려고 딱 가보니까 그 사장 집이 되게 우리 집보다 더 안 좋고, 안 좋고.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막 빚을 엄청나게 지고서 바득바득 운영하고 있다. 그걸 보면서 그래 해고 당해줘야겠구나라고 느끼는 것과 지금 되게 상황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좀 이상한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복수는 나이가 서서 송강호 씨하고 신하균 씨 보는 거 어땠어요? 안다, 너 착한 거 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 송강호 씨가 신하균 씨와 이제 마지막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이제 악당으로 설정하지만 이 전 세상의 어떤 큰 그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 모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비극으로 작용하는 뭐 이런 것들을 또 동화가 담고 있어서 또 한편으로 짠했던 그런 기분도 나는데요. 네. 근데 정말 뭐랄까 이걸 보다 보면 저희가
입체적이다. 어떤 작품이 입체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네. 그때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세계를 더 많이 담고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굉장히 납작하고 보통 이제 아주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화를 보면은 이제 악당과 이제 착한 사람이 결정이 되어 있고 아주 그렇죠. 납작하고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여지는데 사실 이 작품이 정말 문학적으로 좀 아주 좋은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입체성, 캐릭터의 입체성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 사실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는 과정,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은 아주 단순한 하나의 선부터 어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학교에 가면 예전에 선부터 긋는 것부터 배웠잖아요. 그 선을 하나 긋는 것부터 그것이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이제 올라가는 4차원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 입체적으로 이제 변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 속에 이 마당을 나오는 암탉이 존재하고 있다. 예전에 그 지브리 스튜디오인가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로 유명한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론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어른과 아이를 결정하는 게 뭐냐 한 장면에서라고 했을 때 정보의 양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단순해야지만 파악이 되는데 점점 어른이 될수록 그게 단순함이 유치함과 심심함으로 이제 어른들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장면 안에다 정보를 얼마나 집어넣을 거냐. 말하자면 뒷 배경이 되는 이제 집을 그릴 때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면 아주 단순하게 선만 그려도 되는데 어른들이 보게 하려면 그걸 아주 빽빽하게 그려서 정보의 양이 충분히 전달된다고 느꼈을 때 어른들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아 재밌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동화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때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만을 담고 있었던 동화가 점점 복잡해지는 과정. 그게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른들이 갈수록 책을 안 읽게 되죠. 복잡해지고 복잡하니까.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야 인생도 복잡한데 책까지 복잡해서 되겠냐. 아, 요즘 사람들이 그림책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 사실 그거는 거기에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이런 이야기들이나 아주 단순한 그림책에서조차도 어떤 복잡한 심정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이 또 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표피 밑에 있는 그 깊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 그것을 네. 바로 경험을 쌓은 어른들의 또 책 읽기가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Free your mind. I want to break free. Are you free?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씨와 함께 오늘 북끄북끄 마당을 나온 암탉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 어때요?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가 됐는데 어떤 면에서 많은 독자들과 또 애니메이션의 관객들의 어떤 그 심금을 울리고 또 그들을 책 앞과 이제 극장 앞으로 모여들게 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낯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떤 부분이 우리들에게 이 작품을 이제 읽게 하고 보게 했을까? 저는 사실은 정말 사람들이 어떤 그 문학 작품들을 읽을 때 네. 그때 이 감동을 받는 가장 핵심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감. 네, 네. 이 작품이 주고 있는 공감의 폭이 좀 굉장히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를테면 족제비 때문에 죽는 동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주 잔인한 악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잎사귀 막 이제 그 도망을 다니다가 그 족제비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족제비 아이를 이렇게 딱 어떻게 움켜쥐면서 만져보는 기회가 생겼는데 네. 정말 너무나 말랑하고 부드러운 살덩어리였던 거죠. 근데 이 부드러운 살덩어리를 보면서 이 잎사귀는 뭘 떠올리냐면 자기가 그 이제 양계장에서 그 알을 낳을 때 마지막에 낳았던 알이 거의 이제 완성되지도 않아서 껍질이 막 물렁물렁한 약간 그런 이를테면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낳았던 알을 떠올리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정말 저는 이 순환 구조가 되게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렸을 때, 네. 뭐,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은 좋은 생명이고, 뭐, 나쁜 것은 나쁜 생명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족제비는 나쁜 생명이고, 그렇죠. 이를테면 닭은 좋은 생명, 이런 식으로요. 아니, 여러 사람이 있어도
저 자식은 안 돼. 저 사람 옆에 가서 밥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면 족제비 새끼들이 다 무사히 자라나면 그만큼 이제 포식자가 많아지는 거고 네. 그만큼 위험한 동물이 많아지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 잎사귀 낳았던 알, 물론 이제 무정란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 될 수가 없었지만 그 알이건 아니면 진짜 이 오리의 알, 초록머리가 되는 오리의 알이건 이 족제비의 아이건 모두 다 이제 하나의 생명들, 태어나고 갓 태어난 생명들이고 네. 그 생명들에게서 같은 온기를 느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잎삭처럼 평생을 쫓겼던 닭으로서는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이 공감하고 같이 이를테면 우리가 같이 하나의 어머니가 되는 과정이 저는 되게 이 세계를 확 확장하면서 공감의 폭을 넓힌다는 되게 놀라운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제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철학자가 된 남탁. 그 이야기는 근데 굉장히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세상 만물에 대한 어떤 편견을 걷어내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불가능하다고 그 여겨졌던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내기 위한 어떤 삶에 대한 끊임없는 그 긍정 이런 것들이 참 이 보잘것없는 암탉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아주 불교적이에요. 책이. 네.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기독교에서도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기독교적이기도 하죠. 아주 종교적입니다. 이슬람적이기도 할 겁니다. 아, 네. 굳이 이걸 뭐 이렇게 네. 근데 이게 그 종교적인 것도 그렇지만 현실적이어서도 생명력이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적이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데 마당을 나온 암탉이잖아요. 근데 이 마당이라는 게 원래 이 닭이 되게 꿈꾸던 곳이에요. 저곳에 가면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결국 그 마당을 스스로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이런 장면이 대입해 보면 가령 네. 엄청나게 이제 취업을 꿈꿔요. 그래서 와 정말 출근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출근 첫날부터 퇴사를 꿈꾸게 되는 그런 느낌의 출근하면서 퇴근을 꿈꾸죠. 우리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굉장히 비전을 가지고서 갔는데 생각보다 그게 너무 다르다. 예를 들어 요즘에 또 제주도 1년 살기 그게 정말 꿈이어서 갔다가 여러 가지 뭐 일도 힘들고 뭐 경제적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1년을 못 채우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꿈꾸던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그렇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대입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현실적이다 보니까 우리 현실의 얘기들을 많이 대입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동화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세계가 잎사귀의 세계가 넓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철망 속의 세계에 살다가 네. 마당의 세계에 살다가 그리고 저수지를 이제 포함한 이 야생의 세계에 살다가 마당 밖으로 결국은 나가죠. 저 넓은 하늘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세계가 넓어지는 과정들은 이 잎사귀 성장과도 또 굉장히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보기도 그렇고 어른들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어른들이 보기에 또 굉장히 좋은 많이 이제 와닿는 작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엉뚱하게도 이 영화 보다가 또 다른 영화 한 편 떠올랐는데 그 고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일 그 한국인들 그에 대한 이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던 일종의 청춘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의 아버지가 복싱을 가르쳐요 아들에게. 그러면서 처음에 가르치던 날 하는 이야기였어요. 주먹을 쭉 뻗어서 앞으로 뻗어라. 그리고 한 바퀴를 돌아봐라. 원이 그려지는데 그게 바로 네가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그 원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무수히 많은 세상의 위험과 부딪혀야만 한다. 복싱이란 그 원 밖으로 나가는 기술이다. 그런데 과연 나가겠느냐? 나간다고 하면 가르쳐주마. 와, 이걸 다 외운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동화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나는 철망 안에 갇혀 있는 암탉인가, 마당에 와 있는 암탉인가, 그 마당 밖으로 나가고 있는 암탉인가. 그리고 그 마당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위험들은 과연 무엇이고 포기해야 될 것들은 또 무엇인가. 이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책이라는 건 결국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책을 읽는 그 단락단락마다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나는 그럼 어디쯤 와 있는가라고 나를 스스로 이제 대입해 보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런 의미에서 좀 여쭤보고 싶어졌어요. 두 분은 어디쯤에 지금 와 계십니까? 마당 밖으로 나왔다, 마당 안에 있다, 아니면 철망 안에 여전히 갇혀 있다. 마당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막 그 왔다 갔다 하는 딱 그 간을 보는 상태인 것 같아요. 간을 보고 있는 네. 상태. 마당에서 네. 나갈까 말까. 뭔가 나의 안전한 것과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깨고서 불안하지만 깨고서 이제 내가 굉장히 하고 싶은
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 정도. 그러시군요. 박사 씨는? 저는 이미 하늘을 좀 날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난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역시 이제 뭐 다 헷갈려. 초연하게 떠나서 아 그래 열심히들 사시고 계시는구나. 배경음악 좀 보면서. 넣어주세요. 마하바냐 바람 이렇게 좀 이미 득도한 수준의 박사 씨는 저는 하늘에 날고 있죠. 아직도 마당에 계세요? 근데 제가 말한 다음에 저렇게 말하니까 제가 되게 세속적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저는 읽으면서 처음 읽었을 때와 두 번째 읽었을 때 느낌이 좀 달랐어요. 나야 마당을 나왔지. 나는 뭐 험난 인생을 보내면서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 이렇게 잘난 척하다가 문득 아이가 없다는 걸 깨닫고 나는 무정란 상태구나. 나는 여전히 닭장 안에. 닭장 안에 있는 상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순간순간 책이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자기의 어떤 상황과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재미있는 또 맞아요. 이야기들을 끌고 오게 되는 그런 사실 우리의 책이 일부는 아닌가. 아직 닭장 속에 있고 네. 우리의 일부는 하늘을 날고 있고 사실은 이 모든 것에 걸쳐 있는 게 아닐까도 싶어요. 네. 사실은 그렇죠. 하늘을 날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면서 막상 자신의 현실은 닭장 안에 갇혀 있는 그렇죠.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그렇죠. 매트릭스의 세계일 수도 있고. 저는 누가 먹여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제일 좋은 게 남이 밥 주는 거예요.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남이 좀 밥도 주고 막 이렇게 용돈도 주고 이러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죠. 오늘 결론은 네. 닭장 안에 있어라. 그런 쪽으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마당 바깥으로 나왔는데 다시 닭장으로 가고 싶어하는 안타. 뭐 이 정도일 수 있으니까 이 책이 가진 어떤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어떤 입체성이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분의 한 줄 추천사를 들으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책을 읽었을 때만 해도 왜 이렇게 아픈 결론을 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아픈 결론이야말로 우리에게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던져준다는 점, 또 생각의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의도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줄 추천하자면 딱 이거예요.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책. 정말 오래된 비유 아닙니까? 그러면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십시오.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자, 저는 어쩌다 보니까 그 이시은 씨의 의견을 받은 게 됐는데요. 제가 적어본 한 줄 추천사는 현실을 잘 반영한 이야기에 재미를 만끽해보고 싶다면 읽어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동화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 이 책 안에 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냐고요? 저만 울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좀 울어주십시오. 자, 두 분과는 작별 인사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고전 중의 고전인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